고요한 정적을 깨는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 구조 요청이었다. 탐험가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름. 심해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리는 그곳에 한 남자가 고립됐다. 지상으로부터 1000m 아래에서 그가 구조를 기다린 지 벌써 48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다. 독일 바이에른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리젠딩 동굴은 단순한 지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자연이 수천 년에 걸쳐 빚어낸 거대한 미로이자 인간의 탐험 정신을 시험하는 극한의 환경이었다. 이 동굴의 이름 리젠딩은 독일어로 거대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동굴을 발견한 헤르만 조머가 외친 한마디에서 유래했다고도 전해진다. 이름처럼 이 동굴은 어마어마한 규모와 깊이를 자랑했으며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품고 있었다. 현재 공식적으로 측정된 깊이 1149m, 길이 25.2km에 달하는 이 동굴은 독일에서 가장 깊고 긴 동굴이었다. 이 거대한 지하세계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젖힌 이들 중 한 명이 바로 요한 웨스트 하우저였다. 그는 1996년에 발견된 리젠딩 동굴을 2002년부터 탐사해온 연구팀의 핵심 멤버였다. 동굴 탐험에 대한 깊은 열정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베테랑 탐험가이자 물리학자, 그리고 동굴 구조대원이기도 했다. 동굴 입구는 해발 약 1800m의 산비탈에 위치해 있으며 시작부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난 코스였다. 그곳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350m 깊이로 곧장 내려가는 갱도를 밧줄 하나에 의지하여 내려가야만 했다. 동굴 내부 역시 평탄한 길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만 겨우 통과할 수 있는 좁은 구간, 미끄러운 바닥, 그리고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낙석의 위험이 도사리는 수직 낙하 구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차가운 물이 흘러내리는 지하 호수와 얼음처럼 차가운 폭포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숙련된 동굴 탐험가에게도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안겨주는 곳이었다. 탐험가들은 이곳을 심해의 에베레스트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2014년 6월 7일 오후 12시 요한 웨스트하우저는 2명의 동료 탐험가와 함께 리젠딩 동굴을 향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전 탐사에서 발견된 미개척 구간을 탐험하고 동굴 지도를 더욱 정밀하게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른 오후부터 시작된 그들의 탐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익숙한 로프를 타고 수직갱도를 내려가 좁은 통로를 기어가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그들은 지하 깊은 곳까지 진입하여 동굴의 웅장함과 신비로움에 몰두했다. 악몽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다음 날인 2014년 6월 8일 새벽 1시 30분경이었다. 그들이 지상으로부터 약 1000m 깊이, 동굴 입구로부터 약 6km 떨어진 곳에 도달했을 때였다. 요한과 동료들은 로프에 매달린 채 서로를 응원하며 그곳에 잠시 쉬어간다. 그때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낙석이 요한 웨스트하우저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바위의 무게를 견뎌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동굴 내부를 울리는 충격음과 함께 요한은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그대로 쓰러졌다. 그의 동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비극에 경악했다. 낙석으로 인해 요한은 두개골 골절, 그리고 일부 내부 출혈을 동반한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고 의식을 잃은 채 차가운 안반 위에 쓰러져 있었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동료들은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다. 중상을 입은 요한을 그 자리에서 구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동굴 내부에는 라디오나 휴대전화 수신이 전혀 되지 않았다. 유일한 방법은 지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하는 것뿐이었다. 동료 중 한 명은 중상을 입은 요한과 함께 남았고 다른 한 명은 동굴 입구를 향해 필사적인 등반을 시작했다. 지하 1000m 깊이에서 지상까지 험난한 동굴 통로를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좁고 미끄러운 바위 틈을 지나 로프 하나에 의지해 수직갱도로 오르며 그는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중상을 입은 동료에 대한 걱정과 자신마저 조난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그의 정신을 짓눌렀지만 오직 구조 요청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그를 움직였다. 그의 사투는 무려 10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처절한 등반 끝에 마침내 동료는 동굴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동굴 입구에 도착한 그는 지친 몸으로 즉시 구조대에 사고 소식을 알렸다. 지상의 구조대원들은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고 즉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결코 쉽지 않은 구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부상당한 채 지하 1000m 아래 좁고 험난한 동굴 속에 고립된 요한 웨스트하우저의 조난 소식은 전세계 동굴 탐험 및 구조 커뮤니티에 비상 경보를 울렸다. 독일 당국은 즉시 대규모 구조 작전을 개시했으며 이 작전은 곧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광범위한 동굴 구조 작전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사고 소식이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14년 6월 8일 일요일 저녁, 3개의 그룹 총 11명의 구조대원이 필사적으로 동굴 속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12시간 동안 올라온 동료가 알려준 길을 따라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2014년 6월 10일 이른 아침, 의사를 포함한 초기 4명의 구조대원이 지하 100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요한 웨스트하우저에게 도달했다. 놀랍게도 그는 심각한 머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있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의 생명력이 기적처럼 버텨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 소식은 지상에 희망을 안겨주었다. 의사 마틴은 6월 11일 수요일 저녁에 환자에게 도달하여 경미한 외상성 뇌 손상을 진단했고 밤늦게 도착한 두 번째 의사와 함께 요한의 이송 가능성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요한을 발견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부상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를 지하 1000m에서 지상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난이도의 작업이었다. 게다가 동굴 내부의 기온은 영상 3도로 극히 낮았고 차가운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 저체온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동굴 내부의 경로는 추가 고정 로프, 볼트, 발판으로 단단히 고정해야만 했다. 동굴링크 시스템이라는 통신 시스템이 구축되어 단단한 바위를 통해 기본 통신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동굴 입구와 사고 현장 간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독일은 즉시 국제 구조 지원을 요청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크로아티아 등 여러 유럽 국가의 최고의 동굴 구조 전문가들이 독일로 집결했다. 약 728명에 달하는 구조 인력이 총동원되었으며 이들 중 약 200명은 실제로 동굴 내부로 진입하여 구조 작전에 직접 참여했다. 나머지 대원들은 지상에서 장비 운반, 통신 지원, 의료 및 식량 보급 등 막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과 연방경찰 헬리콥터가 인원과 물자 운반에 투입되었다. 피크타임에는 최대 60명이 동굴 안에 머무르며 구조에 박차를 가했다. 그들은 모두 요한 웨스트하우저의 생환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다. 구조작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난관에 부딪혔다. 요한을 유리섬유 들것에 눕힌 뒤 지하 1000m에서 끌어올리는 것은 극한의 육체적, 정신적 도전을 요구했다. 엔진과 다른 기계들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으로 해야 했다. 구조대원들은 구간마다 들것을 재조정하고 로프 시스템을 새로 설치해야 했다. 좁은 통로에서는 들것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야 했고 수직갱도에서는 들것을 수평으로 유지하며 끌어올려야 했다. 들것은 어느 정도 충격 방지용으로 개조되었으며 수직 통로에서는 구조대원들이 자신의 몸을 들것의 무게중심처럼 사용했다. 한 번에 몇 미터씩 움직이는 것조차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의료진은 동굴 깊은 곳에서 요한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저체온증과 감염의 위험 속에서 그들은 최소한의 장비로 그의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했고 요한은 며칠간의 구조작업 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더디게 흘렀다. 지상에서는 그의 가족들이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고 언론은 매 시간마다 구조 상황을 속보로 전했다. 마침내 사고 발생 11일째 되던 2014년 6월 19일 목요일 기적이 일어났다. 수많은 밤샘 작업과 극한의 난관을 뚫고 구조대원들은 요한 웨스트하우저를 들것에 실은 채 마침내 동굴 입구 지상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다. 마지막 180m 수직갱도 구간에서는 수동 풀리 시스템을 사용했으며 팀원들은 요한 웨스트하우저를 실은 약 100kg의 들것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하기 위해 로프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그를 끌어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과 극한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그의 눈빛에는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구조대원들과 그를 기다리던 모든 이들은 감격의 환호를 터뜨렸다. 구조된 요한 웨스트하우저는 동굴 밖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즉시 헬기에 실려 외상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
그는 중상을 입었지만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자신의 강한 회복력으로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오랜 치료와 재활 과정을 거쳐 요한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 이 구조작전에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었다. 총 100만 유로, 한화 약 15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구조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그 비용은 한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금액이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구조작전이 남긴 흔적이었다. 동굴 내부로 운반되었던 수많은 장비와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데만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포장재, 드릴, 배터리, 의료용품 등 1톤이 넘는 쓰레기가 수거되었다. 이 사고의 여파로 지역 당국은 고심에 빠졌다. 언론의 관심으로 호기심 많은 사람과 관광객에 의한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지역시장 토마스 베버의 요청으로 리젠딩 동굴의 입구는 봉쇄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독일에서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며 회자되었다. 리젠딩 동굴에서의 끔찍한 경험은 요한 웨스트하우저를 꺾지 못했다. 2016년까지 그는 부상에서 회복되었고 오히려 그는 회복 후에도 동굴 탐험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지하세계로 다시 돌아가 탐험을 계속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며 무모함이라고 말한다. 리젠딩 동굴 사고는 인간이 자연의 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 오늘날에도 리젠딩 동굴은 그 예상할 수 없는 위협들을 숨긴 채 탐험가들을 유혹하고 있다.